스마트폰과는 실제 공간일까 가상 공간일까 놓고 본다면 죄송합니다. 실제 공간입니다. 적어도 아이들에게는. 예. 그 다음에 밖에서,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보여지는 아이의 자아, 에고, 자아가 실제 자아일까 아니면 사이버상에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자아가 실제 자아일까 놓고 본다면 디지털에서의 자아가 실제 자아입니다. 아이들은 디지털 공간을 주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2의 집이 있고 제2의 공간이 있죠. 거기에는 놀이터도 있고 없는 것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죠. 누구 눈에? 부모님 눈에만 안 보입니다. 아이들은 이미 스마트폰 공간을 간다는 건 제1 주거지가 아니라 제2의 주거지에서 안식을 찾고 노는 거죠. 물론 학습도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디지털 공간은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좀 잘못됐습니다. 실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디지털 공간이 아이에게 어떤 파급력이 있는지를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그냥 가상 공간이라고 한다면 게임으로만 생각하고 그러다 말겠지라만 생각을 하지만 실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좀 다른 문제죠. 직접적인 영향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평상시에 영희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집에 와서도 부모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나 가족의 규칙을 어긴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실망을 시켜드린 적이 없습니다. 딱 봐도 오프라인상에 보면 애가 말수가 없는 게 좀 약간 좀 빈틈이긴 하지만 예의도 바르고 착해요. 근데 왜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사이버 공간으로 가면 달라지냐는 거죠. 부정적으로 말하면 욕설을 한다든지 나쁜 행동을 좀 한다든지 쉽게 말하면 지금 디지털 공간 안에는 통제가 없죠. 그래서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그 다음에 경찰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유로운 공간이죠. 이 자유로운 공간에서 영이라는 한 자아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어디다? 오프라인은 못 보여줍니다. 그렇죠? 통제가 너무 많죠. 근데 사이버 공간은 이런 통제의 선이 없어요. 선이 없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아이의 실질적인 본질이 더 잘 나오는 곳이 어디다? 디지털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 속에 있는 이 사이버 공간이 실제 공간이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우리 자녀의 자아가 실존적인 자아다라는 걸 조금 생각하시면 이 공간을 어떻게 이해하실지 좀 될 것 같습니다. 범위가 좀 넓은 이야기인데 이제 이렇게 풀어보죠. 사이버 공간은 매슬로우가 이야기했던 인간 욕구 이론의 6단계를 단 몇 초 만에 이루어지는 공간이 돼버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는 건 단순하게 재미를 즐기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셀카 하나에 자아가 실현이 돼버립니다. 사진을 하나 찍어서 편집을 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순간 와 연예인 빌 장난 아닌 왕 이뻐 대박 이런 피드백이 쌓인다는 건 뭐다?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욕구에 대한 충족인 거죠. 바꿔 말하면 스마트폰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욕구 충족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욕구 충족하는 것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커뮤니티입니다. 아이들이 성장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래 관계고 또래 집단이죠. 근데 오프라인상에서 또래 집단을 만들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아이들하고 친밀하게 시간도 보내야 되고 경험도 공유해야 되고 동의도 해서 이런 친밀감을 쌓으려면 최소한 몇 개월이 걸리죠. 근데 사이버 공간은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던 나를 너무 환영해주는 커뮤니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집단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 대한 장점 때문에 아이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커뮤니티 안에서의 핵심은 뭐다? 대화죠. 지금 사이버 공간에서 가장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건 전적으로는 8, 90%가 메신저입니다. 수다를 떨 수 있는 곳이죠. 근데 수다의 특징이 뭐냐면 비밀이죠. 아이들은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오프라인상에서는 되게 눈치가 보여요. 그리고 비밀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근데 정작 사이버 공간은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사이버 공간은 문제가 더 생기거든요. 왜? 캡처 한번 해가지고 돌리면 끝나거든요. 캡처 한번 해가지고 여인가 이런 이야기 했다 그러면 소문이 파다하게 벗어나는데도 우리 아이들은 사이버 공간이 비대면적이고 쉽게 말하면 상대의 실체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주로 비밀스러운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죠.
참 어려운 문제죠. 사이버 폭력은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특히 부각되고 있는 게 이제 플레이밍이라고 하죠. 플레이밍은 뭐냐면 상대에게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걸게 만드는 거예요. 뭐 그걸 다르게 말하면 악플하고도 좀 연결될 것 같아요. 근데 악플의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친절한 말보다 시비를 거는 말들이 더 많다. 그래서 시비를 걸게 되면 또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서 또 싸우게 되죠. 결국에는 뭐냐면 언어폭력이 제일 많죠. 예, 그 다음에 언어폭력 다음에는 명예훼손과 모욕적인 부분입니다. 명예훼손하고 모욕적인 부분은 이제 법률적인 부분인데, 쉽게 말하면 소문을 내고 사실이든 거짓이든 꾸며가지고 상대들에게 왜곡시켜서 퍼뜨리는 거죠. 소문을 내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 대한 파급 효과는 아이들이 오프라인상에서 물리적인 폭력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러한 사실들을 아이 말고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엄마가 스마트폰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아이가 자기 입으로 엄마 나 이런 고민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은 사이버 공간은 접근이 불가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개념이고, 아이의 징후, 관찰이 좀 필요한 것 외에는 사실상 물리적인 방법은 사실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방법에 대한 부분은 결국엔 뭐냐면 부모님이 관찰을 해서 간접적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아이가 아이 입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딱 뭐 알약처럼 그렇게 딱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시간이 좀 걸리고. 작년에 제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라는 국무총리 산하의 연구원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하면서 전국의 청소년들 중에 사이버 도박을 했거나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인터뷰 형식으로 연구를 했는데, 놀랍게도 지금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 웬만한 학교의 학급 안에 절반 이상은 지금 사이버 도박을 해봤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이 사이버 도박을 어떻게 알고 계실까라고 본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사이버 도박은 철저하게 또래 집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 혼자 하지는 않죠. 그래서 또래 집단 안에서 사이버 도박을 하면 그 친구 때문에 그 집단은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성을 좀 띠고 있고, 그 다음에 형식은 어떻게 돼 있냐, 일반적으로 사이버 도박이나 이런 걸 하려면 이 검정, 인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불법 사이버 도박, 아이들이 하고 있는 사이버 도박은 실질적으로 형식 절차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있죠. 있지만 어떤 경우냐면 이름을 기재하고 휴대폰 기재하고 주민번호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도박을 하려면 환전을 받아야 되니까 통장 계좌번호를 넣죠. 예. 그리고 나서 입력을 해서 엔터를 치면 사이버 도박 업체가 학생에게 전화를 합니다. 몇 년생 맞나요? 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96년생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띠입니까? 하면 G띠입니다 하면 끝납니다. 아이가 2003년생인데 96년생의 주민번호를 외우면 그만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아이가 말하는 대로 그냥 형식 절차를 거쳐버린다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어차피 불법인데 왜 굳이 뭐 이런 절차를 거치느냐? 그건 다 이유가 있죠. 왜냐면 경찰관 같은 수사기관들이 혹시 자기 사이트를 검색할까봐 확인하는 일종의 확인 절차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그냥 성인의 주민번호 인적사항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에 들어가면 뭘 하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게 스포츠 토토죠. 스포츠 토토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복권으로 팔고 있는 스포츠 토토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발행하는 복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불법 사이버 도박은 자격이 없는 친구들이 복권을 발행해서 사행성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포츠 토토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요즘 아이들 중에 활동성이 넘치는 아이들 중에 스포츠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웬만한 친구들은 다 야구 박사고 축구 박사입니다. 거의 해설가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다?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름 분석을 또 해요. 그렇게 해서 도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도박은 축구 경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일자에 맞춰서 사이버 도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못 하잖아요.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기다리는 시간을 메울 수 있는 도박이 뭐다? 실시간 게임이라는 도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다리를 탑니다. 둘 중에 하나를 걸어서 맞추면은
베팅한 금액의 2배를 줘요. 너무 간단하죠. 달팽이 3마리가 뛰어갑니다. 이 셋 중에서 누가 1등을 할지 고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게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박이. 사이버 도박이 아이들에게 가장 최적합한 게임화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걸 게임인지 도박인지, 그러니까 도박인 듯 도박 아닌 도박 같은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 보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시간 게임을 한번 하는데 1분이 안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1시간 안에, 그렇죠, 60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뭐 생각하냐면, 아, 스마트폰으로 친구들하고 카톡 정도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물론 맞을 수는 있지만 조금 더 확장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혹시 사이버 도박을 하지 않을지, 그래서 누구한테 빚이 있지는 않을지. 그러면 이 사이버 도박은 왜 하느냐? 돈이죠. 그렇죠? 우리 아이의 용돈을 한번 봐주십시오. 올해 5월 달에 교육기관에서 우리 아이들의 용돈을 조사를 했는데, 고등학생 평균 한 달 용돈이 6만 원, 중학생 평균 용돈이 3만 5천 원, 초등학생 한 달 평균 용돈이 15,000원입니다. 고등학생 6만 원, 고등학생이 한 달에 6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반대로 우리 아이 주변에 널려 있는 걸 한번 보자고요. 굿즈, 콘서트 티켓, 아이돌 펜션, 거기에 요즘 막 고가의 그 이어폰.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 주변에 소비를 욕구시키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주는 용돈은 한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사이버 도박에 더군다나 친구가 돈을 땄다고 하니까 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이버 도박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감지하느냐?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죠. 우리 아이의 계좌를 확인하면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웬만한 아이들은 지금 계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의 계좌만 확인하면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래 내역이 쫙 뜨면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럴 때에는 물론 경찰에 상담하는 것보다는 도박이니까 지금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라는 문광부 산하에 도박 이 치유를 위해서 무료로 그 과장이나 이런 상담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연락을 하셔서 아이가 실수입니다. 그렇죠? 실수입니다. 근데 중독이 되면 이건 질환이죠. 그럼 도박 중독 전문가한테 상담을 해야죠. 이게 맞는 방법입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그냥 야단을 치고 뭐라 하는 건 이건 치유가 아니죠. 아이는 어찌 보면 질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참 우연찮게도 그 아이들이 도박을 중단하는 계기는 뭐였냐면, 사이버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없는 구조를 알았을 때 아이들은 대부분 다 중단을 했어요. 근데 그 돈을 딸 수 없는 구조를 알았을 때라는 건 엄청난 많은 거래 내역이 필요하죠. 제가 만난 아이들 중에 많이 놀라시겠지만 1억 5천만 원, 1억, 기본적으로 거래 내역이 500만 원 이상은 다 상회를 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도박을 하는 이유는 돈입니다. 돈. 돈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한 친구들이 비행만 저지르는 아이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이버 도박은 단순히 도박을 비행으로만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공부를 잘하던 아이든 모범생이든 또 약간 좀 힘들어하는 문제 있는 친구든 이건 우리 자녀들에게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문제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괴물이 하나 등장을 했죠. 예전에 괴물이라고 하면 잔인하게 막 이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막 이렇게 집단으로 가혹한 폭력을 저질러서 인간으로서는 참 할 수 없는 그런 오프라인 물리적인 폭력이었다면, 지금 등장한 괴물은 사실 이제 디지털 괴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그 사례가 이제 N번방 사건이었죠. 최근에 N번방 사건이 좀 이제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법률도 2020년 5월 1일자부터 계속해서 지금 개정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법들이 이제 개정이 됐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걸 이제 지금 부모님들께서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세 가지로 조약을 하겠습니다. N번방 방지법을 이해를 하시려면 첫 번째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용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법 성적 촬영물이라는 걸 용어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는 시청입니다. 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N번 방지법의 핵심은 아동과 청소년이 출연하는 영상, 사진, 그 다음에 웹툰, 만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N번 방지법, 쉽게 말하면 성범죄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법 성적 촬영물이라고 하는데 소위 이제 부모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몰카입니다. 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찍거나 소지하고 있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쟁점 사항이 나오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콘텐츠가 사실은 영상이나 사진보다 웹툰이에요. 아이들 말로는 이제 망가라고 하죠. 일본 용어로. 이 망가라는 이 만화를 많이 보는데, 이 만화가 대부분 다 선정적인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시장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 그냥 재미삼아 아무 생각 없이 장난삼아 이렇게 보는 그런 선정적이고 야한 만화가 N번만 방지법에 포함이 되는가? 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아이와 청소년이 출연하는 만화에서 선정적인 부분들이 있는 내용으로 다뤄지는 만화를 우리 아이가 보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된다? 처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번만 방지법은 지금 부모님들께서 반드시 꼭 아셔야 됩니다. 불법 성적 촬영물은 절대 찍거나 소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봐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봐서도 안 된다. 아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서 이건 장난이 아니고 이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그러니까 포르노그래피,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불법 음란물은 절대 이제는 봐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안 본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또 그게 하나의 성장 과정에 필요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너그럽죠. 근데 지금은 너그러워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일궈놨던 것들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파급력이 있거든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공부를 내신에 1등급을 하고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가 오히려 성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엄청 많겠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참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내적 갈등 속에서 참다가 호기심이 생기고, 이 호기심은 뭐다? 성적 호기심이면 인간 생애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건 참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참지 못하고 호기심에 또는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서 약간 야동을 본다든지 아니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찍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일궈놨던 그 많은 성과나 업적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끔, 아이가 견뎌낼 수 있게끔 이러한 위험적인 요소들은 부모님들이 캐치해가지고 속아내야죠. 그냥 우리 아이한테 다 모든 걸 맡기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아이한테는 한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N번만 방지법은 꼭 그런 의미에서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계급이 있죠. 초등학생 같은 경우 일단 좋아요가 상당히 그 계급의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들은 이 계급을 올라가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좋아요를 받아줍니다. 무분별하게 친구를 받아주죠. 이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다 마찬가지예요. 소셜미디어가 주로 무슨 구조로 갖고 있냐면, 좋아요를 많이 얻어야 되는 구조, 또 친구를 성인하고 요청하는 구조, 이 구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친구 추가를 해버리니까 결국 그 사진을 다운받을 수 있고 그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범죄적으로 접근을 하면 협박하기가 좋다는 거죠. 또는 사기를 치기도 좋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좋아요와 친구 추가는 지금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 문제입니다. 그냥 해줘요. 근데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친구들 보면 또래 같으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초등학생이면 중학생, 쉽게 말하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또는 심지어 성인들이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해가지고 호의를 베풀죠.
호의를 베푼다라는 건 기프트콜을 주거나 좋은 말을 하거나 보지도 않았는데 이쁘대요. 그럼 또 듣는 애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순간 뭐가 생길까요? 위안이 되는 거죠. 위안은 곧 상대에게 신뢰를 원해요. 상대는 이것을 노리고 들어온 거고, 아이들은 거기에 작전에 말려들고 노출이 되기 쉽죠. 그래서 저는 비판적 사고를 가지라고 많이 부탁을 하는데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이한테 의심해야 돼, 관찰하고 의심해야 돼, 이걸 사실은 부탁하기가 쉽지는 않죠. 아이가 인지 구조라든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제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좋아요를 무분별하게 눌러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친구 추가를 무조건 친구 추가를 받아줘서는 안 된다. 물론 친구가 많고 그러면 인기가 되게 올라가죠. 예, 그래서 또 주목을 받아요. 근데 그게 거기에 따라서 또 아이들이 그게 희열을 좀 느끼죠. 근데 이제 그러한 희열을 느낄수록 더 위험에 노출돼 있다. 반대로 말하면 좋아요와 친구 추가를 진지하게 한다면은 성범죄라든지 사이버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되게 적고,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릴 게 뭐냐면 전송은 안 되는 거예요. 사진 전송을 한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 그 다음에 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이거 반드시 이야기해줘야 돼요. 사이버상에서의 성범죄는 뭘로 이루어지느냐? 전송으로 이루어져요. 손을 찍어서 보내달래요. 아, 네 손이 되게 이쁠 것 같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손을 보내주면 협박이 될까 안 될까? 되죠. 연필 보내달래요. 되죠. 컵 보내달래요. 되죠. 부모 생각에서는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이 연필로 네 친구 누구누구 험담했다고, 얘 원래 험담으로 하고 온 동네방네 소문낼 거야. 애가 위축될까 안 될까? 되죠. 쉽게 말하면 아이한테는 모든 게 다 협박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신체와 아이의 어떤 그런 영상, 이런 것들은 정보 중에서 가장 민감한 정보고 가장 노골적인 정보잖아요. 이 정보를 아이들은 함부로 보내줘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좋아요, 친구 추가, 그 다음에 전송. 이 전송은 사이버상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안 된다. 예, 주의해달라. 그렇게 하면 성범죄에 노출되거나 사이버 범죄에 노출되는 걸 많이 지킬 수 있다. 안전하게 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없어요. 눈치를 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 못지않게 연기력이 뛰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행동에서 좀 감지를 해야죠. 연기는 잘하지만 아이가 사소하게 보이는 행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엄마 바빠라고 물어봐요. 예. 아빠가 꼭 당직하고 피곤하고 자려고 하는데 아빠 뭐해? 라고 물어봐요. 예, 그러면 저리 가 있어! 막 그러죠. 예. 엄마 뭐해? 라고 이야기하는 건, 엄마 사실은 내가 최근에 무슨 고민이 있는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안 될까라는 이 긴 문장이 줄여져 있는 거죠. 예. 아이들은 진지하게, 아버님 오늘 피곤하실 텐데 제가 최근에 고민거리가 있어서 상담을 요청하니 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기적인 문장을 쓰지는 않아요. 아이들은 툭툭 내뱉죠. 아이들이 툭툭 내뱉는 거, 아이들이 툭툭 던지는 행동, 여기를 부모님들이 관찰해 주시지 않으면 아이는, 엄마는 딴 이야기 합니다. 그때 나는 엄마한테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바쁘다며. 근데 엄마는 기억이 없어요. 아이가. 야, 그게 무슨 대화를 요청하는 거냐라고 하지만 그건 엄마 생각이죠. 아이는 거창하게 표를 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세심한 관찰이 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을 유독 고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따지면 휴대폰에 되게 민감하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경고등을 켜고 지켜봐야 돼요. 스마트폰이 울리면 어떻게 행동하는 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봐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유독 갑자기 스마트폰을 낚아채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읽으면서 아이의 표정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대놓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이를 갖다가 봐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은 반응을 해요. 힘들다는 반응을.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엄마를 이렇게 쿡쿡 찌르죠. 이거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엄마가 바쁠 때 항상 질문을 하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냥 바쁘면서 툭툭 던지면서 자유스럽게 편하게 대화하고 싶은 걸 아이들은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해줄 때, 미세하게 그렇게 반응을 해줄 때 오히려 그게 어찌 보면 아이가 조금 심각하고 또는 중요한 문제가 있구나
라고 힌트를 얻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저는 우선적으로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하고의 상담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일단 아이를 잘 알고 있는 이제 사람도 사실은 담임 선생님이고,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뭔가 달리 방법이 안 나온다 한다면 이제 정식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제 신고를 한다라는 건 학교에다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한다라는 이제 의사만 밝혀도 학교에서는 부모님이나 학생의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전담기구라는 이런 기구가 바로 구성이 돼서 아이가 피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진술도 받고, 또 그 다음에 가해한 학생의 또 진술도 받고, 그 다음에 또 목격한 학생, 이런 참고 또 입증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사안조사에서 다 수집을 하고 다 모아서 정리를 해가지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개최를 요청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신고로 된 사안에 대해서 피해 학생한테는 어떤 피해 보호 조치를 하고, 또 가해 학생한테는 왜 이렇게 가해를 했는지, 심각한지, 지속적이었는지 이런 내부 구성 요건을 따져가지고 가해 학생에 맞는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학교폭력 처리 절차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 정도의 프로세스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폭력 신고 단계, 그러니까 신고 전에 아이가 상담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을 좀 껄끄러워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면은 선생님께서 혹시나 우리 애를 또 어떻게 생각할까 좀 조바심도 들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는 학교를 전담하는 학교 전담 경찰관이 있어요. 이게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어떤 상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보호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우리 아이가 어떤 그런 피해를 입거나 또는 우리 아이가 실수로 가해를 했거나 했을 때는 국번 없이 117 번호를 눌러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상담사와 상담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면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학교 전담 경찰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면 그 경찰관의 연락처를 이제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면 어머님하고 학생이 우리 경찰관하고 나눈 이야기는 비밀을 지켜주죠. 예, 그래서 안전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좀 약간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 면에서 경찰관의 의견도 좀 들어볼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단단하게 우리 아이를 보호하거나 우리 아이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쉽게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